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복 브랜드 대표로 일하고 있는 4살짜리 딸 하나 엄마입니다. 보통은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엄마들이 많다지만 저는 유별나게도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했어요. 처음 이혼했을 때는 아이도 있는데 그냥 참고 지내보지 그러냐, 아이는 무슨 죄냐, 아이 아빠한테도 기회를 줘라 등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의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했죠. 사정을 잘 모르는 남들 눈에는 제가 성급했거나 홧김에 화를 못 이겨 이혼을 결심한 것처럼 보이기 쉬웠을 테니까요. 누군가는 제 결정을 존중해줬지만 우리나라 분위기상 그렇게 존중만 받을 수는 없는 선택이기는 했어요. 스스로는 그런 결정을 내린 데 있어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게 주변에 들려오는 말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밤새워가며 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급급하게 살다 보니 한 번씩 나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마다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재결합하는 건 어떠냐 따위의 조언을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죠. 처음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충분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 걸 증명하려면 내가 결정한 삶을 더 잘 살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주변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저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혼해버린 다혈질, 그리고 그렇게 저질러버린 이혼을 감당하지 못해 아등바등 사랑하는 여자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복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저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어린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이 결국엔 제게 통쾌한 순간까지 안겨주더군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달까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엄마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남편이 되어버린 남편과는 사진 작가와 스타일리스트로 화보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다루기 어려운 아동 모델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 원하는 촬영물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참 보기 드문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었죠. 야외 촬영이었던 그날은 날씨도 참 좋았고 현장 분위기도 무척 좋았어요. 남편이 현장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준 덕분이었죠. 그날 촬영이 끝나고도 남편이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촬영 현장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는 작가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그러다 몇 달 뒤 운명처럼 남편을 다른 촬영 때 만나게 됐어요. 저 혼자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저 저를 알아봐줬을 뿐인데 어찌나 기쁘던지요. 별 기대 없이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끝나고 식사라도 하실래요? 그렇게 만난 지 겨우 2번 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됐고 그날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 특유의 유쾌함과 센스, 유머 코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헤어지는 길에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고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연락을 몇 번 더 주고받으며 만나다 연애까지 골인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성격이 잘 맞았던 덕분에 2년간의 연애는 순탄했고 결혼 적령기가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게 됐죠. 그때까지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남편이 2남 1녀 집안의 장남이라는 점과 다른 집과는 사뭇 다르게 딸을 원하던 부모님 덕분에
딸이 두 오빠들과 꽤 나이 차이가 나는 막둥이라는 점. 그래서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집안의 공주처럼 컸다는 점 정도였어요. 별다른 특징 없는 시누이라 해도 쉽지만은 않을 텐데 공주처럼 컸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은 시댁에 본격 인사를 드리기 전 시누이부터 만나는 거였어요.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본 터라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언니. 스타일리스트라면서요? 너무 잘 됐다. 저 인플루언서 준비하거든요. 가끔 저 코디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심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예쁘다고 말로만 들었을 때는 본인 동생이니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예뻤거든요. 집에서 공주라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 공주일 줄은 몰랐네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워낙 모델이 좋아서 인형놀이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정말요? 언니 참 말씀도 예쁘게 하신다.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친하게 지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더니 정말 밝고 싹싹한 성격에 외모도 호감이다 보니 첫 만남 만에 금방 마음이 무장 해제됐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시누이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댄서가 꿈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크루 생활도 워낙 단체 생활이다 보니 적응하기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진짜 재능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준비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요. 전 무슨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쵸? 오빠, 나 모델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 좀 도와달라 해도 죽어도 안 도와줘요. 그냥 예쁜 거랑 모델은 다른 거라면서. 큰오빠가 안 도와줘서 모델도 접었어요. 아무튼 오빠들은 도움이 안 돼. 좀 도와주지 그래. 이렇게 예쁜 동생 있는데 자랑하면 좋잖아. 예쁜 거랑 같이 일하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뭐라도 해놔야 내가 널 추천하지. 아무튼 가끔 보면 가족들이 더 냉정하다니까요.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니 시누이에 대한 걱정은 금방 날아가더군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니 막상 만나보니 시누이랑 싸울 일 같은 건 웬만하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야말로 아주 성급한 판단인 줄도 모르고요. 시누이에 이어 시부모님을 만나고도 제 생각에 변함은 없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가 꼭 드라마처럼 만났다며 결혼 의사를 밝히자 좋아하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인사를 마쳤거든요. 쉬는 날 어머님과 시누이를 만나 따로 쇼핑을 도와드리는 시간도 가지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몇 번 만나보니 시누이가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다는 게 어떤 느낌인 줄은 알겠더라고요. 내가 워낙 귀하게 가진 딸이라 그런지 얘는 아직도 애기처럼 보이고 이뻐 죽겠어. 나중에 너도 아이 낳아보면 알 거다. 우리 때는 아들 못 낳으면 죄인 취급받는 게 여자였는데 막상 아들을 둘이나 낳고 보니 난 그렇게 딸이 갖고 싶더라고. 근데 봐. 다 크니까 엄마 옆에 따라다녀주는 건 결국 딸이라니까. 너도 첫째는 무조건 아들 가져야겠지만 둘째는 딸로 낳으면 좋겠네. 하나씩 있는 게 좋아. 새언니, 둘째까지 낳을 거예요? 하긴 요즘은 셋까지 낳는 건 좀 힘들긴 하지. 그래도 살아보니까 형제가 있는 게 나아요. 나도 오빠들이 있으니까 엄청 든든하거든. 아, 아직 깊게 얘기해보진 않았는데 남편도 저도 일 때문에 아이는 하나만 낳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애를 하나만 낳으면 애가 너무 외롭잖아. 그래요, 새언니. 그건 좀 아니다. 내 주변에 외동인 친구들 다 나 부러워하는데 형제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여건이 되면 둘까지 낳고 싶죠. 어떤 일이든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특히나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좋을 게 없는 직업이라 고민이 많아요. 그래, 그건 나중 가서 생각해. 벌써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결론 나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첫째가 지면 둘째도 갖고 싶어지더라고. 나도 오죽하면 그 늦은 나이에 애 가졌겠어? 불편한 대화라곤 전혀 없이 유쾌하기만 하던 만남 속에 유일하게 약간 불편한 대화 주제였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시어머니께서 빠르게 넘겨주신 덕분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넘어갔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결국엔 커져 저를 고통받게 할 거란 걸요. 해나가 우리 결혼식 때 축하 공연 해주고 싶다는데? 정말? 축가? 그런 것 같아. 아가씨 춤도 잘 추시면서 노래도 잘 부르셔? 재능이 정말 많으시네. 노래는 그냥저냥 불러. 근데 별일이네. 노래는 나서서 부르지는 않는데. 당신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 고마운 일이네. 축가 비용 두둑히 챙겨줘야겠다. 결혼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던 노력 덕분인지 시누이가 발벗고 나서서 축가를 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편 쪽, 제 쪽에서 축가를 하나씩 부르기로 했었는데 남편 쪽은 이미 구해놨던지라 제 쪽에서 구할 수고는 덜게 됐죠. 괜히 기특한 마음에 결혼식 전날 축하 감사비는 두둑하게 챙겨뒀어요. 대망의 결혼식 날, 아침부터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오늘 식이 시작되고 나면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져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은아, 정말 예쁘다. 역시 스타일리스트라 그런가 본인 웨딩 스타일링도 제대로 했네.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제 결혼식을 보겠다고 먼 길을 시간 내서 와준 친구들의 축하를 아낌없이 받으며 참 행복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버진로드에 첫 발을 내디딜 때까지만 해도 그날의 반짝이는 주인공은 오로지 저와 남편 둘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가족들의 기대를 듬뿍 받던 시누이의 축하 무대가 시작되자 결혼식 분위기는 곧바로 뒤숭숭하게 바뀌었어요. 단정하게 결혼식 하객룩을 갖춰 입고 왔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다소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시누이가 버진로드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시누이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객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누구야? 지금 식순이 시누이 축하 무대인데? 다은이가 축가라고 했는데 뭐 퍼포먼스라도 하나? 댄스였다고 하던데 댄스로 준비했나 본데? 그렇다고 남의 결혼식에 저런 옷을 입고 와서 춤을 춰? 이건 좀 남사스러운데? 가슴이 훅 파이고 빛나는 비즈가 잔뜩 박힌 손바닥만한 원피스를 입은 시누이가 끈적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직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 반전에 제 얼굴이 다 화끈하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축하와 감사,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시누이의 화려한 동무대로 변질되었어요. 게다가 더 가관인 건 턱시도를 입은 제 신랑에게 다가와 신랑의 몸을 더듬으며 내려가는 남사스러운 동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득 가족석으로 시선을 돌리니 어두운 표정의 부모님과 경악스러운 얼굴로 시누이를 바라보고 있는 제 남동생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3분 남짓한 노래였지만 너무 길게 느껴져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저희 가족석과는 달리 시댁 쪽 가족석은 완전히 파티 분위기였어요. 도련님도 격하게 반응하며 호응을 유도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역시 마치 어린 자식의 장기자랑을 보는 부모들처럼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시더군요. 기가 막혀도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는 장면에 문득 제 어두운 미래를 봐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냐오냐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이 정도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나마 결혼식이 끝나면 시부모님께서 한마디씩 나무라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마저 다 날아가 버리니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새언니, 제 무대 어땠어요? 완전 끝내주죠? 오랜만에 엄청 열심히 연습했더니 잘 쳐지더라고요. 그니까 반응 완전 뜨거웠어. 아, 완전 그때는 우리 딸이 주인공이더라.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던데
어쩐지 2명이나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예쁜 건 알아가지고. 어머, 새언니, 이건 뭐예요? 축하 무대 해준다고 해서 준비한 거예요. 남편이랑 저는 당연히 축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동무를 하실 줄은 몰랐네요. 놀랐어요. 그래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이제 춤추는 모습 한동안 못 볼 텐데 마지막 은퇴 무대 한번 세워줘야 할 거 아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근데 춤 공연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부도 있다고 해서 굳이 미리 말 안 했어. 근데 괜찮았지? 너도 이럴 때 아니면 해나 춤추는 거 언제 구경해보겠니? 네, 좀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어요. 대체 누굴 위한 서프라이즈였던 건지 어이가 없어서 끝까지 좋았다는 말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만 시끌벅적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 그 무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 신우이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제 불편한 심기를 눈치챘는지 그때부터 입을 좀 다물더군요. 그 와중에도 손에 꼭 들고 있는 감사비 봉투는 어찌나 두둑하던지 참 씁쓸하더군요. 그날 이후 만나는 친구들마다 결혼식 날 신우이의 춤무대에 대해 이야기해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남의 결혼식에 그런 춤 추는 건 대체 뭐냐? 개념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내 말이 남편이랑 보다가 시겁했잖아. 옷도 그게 뭐야. 무슨 스트립쇼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니네 시댁도 대단하다.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냐? 그리고 뭐 은퇴 무대? 지 딸 은퇴 무대를 왜 남의 결혼식에서 준비하냐고. 신우이의 파격 무대 덕분에 제 결혼식 후기의 절반 이상은 신우이 얘기였고 그건 한동안 저를 악몽처럼 따라왔어요. 덕분에 신우이를 봐도 전처럼 반갑지도 않고 마냥 살갑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걸 눈치 빠르게도 또 느낀 건지 신우이 쪽에서 먼저 다가오려고 하더군요. 문제는 신우이 쪽에서 되게 다가오려고 노력한답시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본인 위주의 스케줄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이 아닌 본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인의 필요하에 저를 찾고 연락했던 점이었죠. 정말 평생 사랑만 받고 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남의 감정에 무감해지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 쪽에서 아무리 거절을 하려고 해도 징징대면서 반복해서 약속을 잡는 탓에 완전히 피하지도 못하고 궁지에 몰려서 어거지로 약속을 잡을 정도였죠. 언니가 아무리 바빠도 괜찮아요. 내가 백수니까 언니 쉬는 날에 스케줄 맞추면 돼요. 한 달에 하루쯤은 시간이 맞겠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군요. 결국 겨우겨우 하루 맞춰 만나도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이나 스타일에 대한 조언 등 본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일방적으로 듣고 조언만 해주는 식이었죠. 그러다 결국은 터질 게 터졌어요. 새언니, 저 이번에 대박 소개팅 들어왔어요. 보실래요?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 소개팅 얘기를 갑자기 꺼내더니 상대방 사진까지 보여주더군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신우이와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데다 키도 크고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조건 하나 후달리는 게 없는 꽤 괜찮은 남자였죠. 새언니가 보시기엔 어때요? 조건도 괜찮고 인물도 좋은데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쵸? 저도 그래서 이번 소개팅은 이를 갈아보려고요. 응원할게요. 잘 되시면 알려주세요. 그땐 몰랐어요. 이를 갈아본다고 한 게 제 입까지 같이 갈릴 줄은요. 얼마 후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길래 병원에 갔더니 독감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독감 판정을 받고 나니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해서 일을 하루 빠지고 집에서 골골대고 있었어요. 약을 먹고 한숨 자니 그나마 살 것 같아서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신우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감기에 걸려 누가 들어도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는데도 신우이는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몸이 안 좋냐라는 말은 일체 없더군요.
무슨 일이긴요. 그때 말씀드렸던 소개팅남 있죠?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새언니가 오늘 저 코디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아가씨, 정말 미안한데 제가 독감에 걸려서요. 네? 그럼 전 새언니만 믿고 있었는데 어떡해요? 저 혼자서는 코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입고 가려고 했던 옷들 몇 벌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그럼 사진 보고 골라드릴게요. 아니 뭐 못 걸을 정도예요? 독감 걸려도 돌아다닐 순 있잖아요. 돌아다닐 수는 있어도 소개팅 나가셔야 하는데 저한테 감기라도 옮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괜찮은데 아가씨 아플까봐 그러죠. 에이, 전 젊어서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나와주세요. 마스크 끼면 웬만하면 안 옮잖아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새언니가 안 도와줘서 저 옷 못 입는 여자처럼 보이면 책임지실 거예요? 좀 한 번만 죽었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조르는 통에 통화하는 내내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아가씨 성격에 이걸 안 도와주면 두고두고 난리를 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후딱 가서 도와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아가씨가 사는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집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것저것 입어본 듯 옷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무슨 옷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서 옷더미 속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헤집는데 갑자기 신우가 또 변덕을 부렸어요. 안 되겠다. 원래 있던 옷들은 못 입겠어요. 저랑 백화점 가요. 네? 지금 백화점을요? 저 컨디션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도 겨우 왔는데 백화점까지 못 가요, 아가씨. 아니, 여기나 백화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온 김에 가면 되죠. 컨디션도 안 좋은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눈앞이 핑핑 도는 듯한 착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백화점 가실 거면 전 이만 집에 가볼게요. 전 그래도 집에 갖고 계신 옷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 길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집에 도착했죠. 그땐 저도 몸이 안 좋으니 이판사판이란 생각이었어요. 너무 피로해서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눈이 감기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잤을까? 그때쯤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이 떠졌죠. 신우이였어요. 이 시간쯤이면 본인도 저한테 미안한 게 있겠지 싶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줬어요. 저도 아팠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서로 사과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새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깐 그렇게 가서 미안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랬네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잠깐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영상통화요? 갑자기 왜요? 새언니 아프대서 혼자 백화점 왔거든요. 근데 블라우스도 예쁜 게 너무 많고 원피스도 예쁜 게 많아서 뭘 골라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 있죠. 무늬도 다 비슷한 것 같고. 새언니 아프니까 영상통화로 누워서 골라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같이 가자고 졸랐을까 싶더라고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한테 사과를 하려고 전화하기는커녕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저를 써먹어야겠다는 식이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영상통화로 전환이 되더군요. 안 받을 수도 없어서 받았더니 화면으로 블라우스 2개가 대뜸 들이밀어졌어요. 새언니,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친구 말이 그 사람은 청순하고 단아한 스타일 좋아한다던데? 그렇게 묻는데 하나를 안 택하고 배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걸로 실랑이해서 서로 감정 상하고 시간 끄느니 그냥 빨리 골라주고 끝내자 싶어서 대충 보고 더 예쁜 걸로 골라줬어요. 그런데 상의랑 하의 정도 골라주면 끝날 줄 알았던 쇼핑이 신발에 가방까지 가더라고요. 언니 잠시만요. 바로 앞에 가방 매장도 있어요. 아가씨, 소개팅 한 번에 가방까지 사는 건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 핑계로 쇼핑 또 하는 거죠. 아가씨, 이제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가방은 자주 들고 다니는 브라운 백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라드린 옷에 그것보다 잘 어울리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걸로 들고 갈게요. 네, 전 이만 끊을게요. 네. 솔직히 빈말로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 겨우 쉴 수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코디니 뭐니 이런 부탁은 싫은 티를 내서 사전에 차단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소개팅에 다녀온 후였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소개팅에 관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진짜 잘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거절당한 줄 아세요? 참 건방진 놈이 어디 우리 딸을 거절해? 뭐라고 거절했는데? 다 좋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이랬다니까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게 말이 돼요? 평생 예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아온 나한테? 그러게요. 아가씨처럼 예쁜 분이 어딨다고. 갑자기 가열되는 분위기에 맞춰 동조해줬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새언니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그날 언니가 골라준 하얀 블라우스 소개팅 날 같이 식사하다 소스가 튀었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안 지워지던데요. 결국 소스 묻은 채로 내내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추잡스러워 보였겠어요. 새언니는 소개팅 좀 해보셨다면서요. 근데 저한테 그런 불편한 옷을 추천하세요? 소개팅 때 하얀 블라우스 입고 가는 건 흔한 건데 제가 추천 못할 옷을 추천해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것도 그렇고 제 외모가 아니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잖아요. 그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건 새언니의 능력 부족인 거 인정하셔야죠. 전문가라서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청순하고 단아한 스타일 좋아한다길래 그렇게 골라드린 것 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들은 정보로만 골라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아픈 사람 붙잡고 영상통화까지 해가며 옷 골라달라고 졸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골라드렸는데 저한테 이러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전 그날 좀 찜찜하긴 했거든요. 새언니가 아프다고 대충 고르는 거 아닌지. 근데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역시 새언니가 그날 대충 고른 게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잘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새언니 다시 봤어요. 둘이 그런 일이 있었니? 아유, 이왕 도와줄 거면 좀 성심성의껏 도와줬으면 좋았겠구만. 전 성심성의껏 도와드린 거예요, 어머님. 그날 아가씨가 와달라고 해서 아픈데 마스크까지 끼고 아가씨 댁에도 다녀왔다고요. 그래, 맞다. 저 감기도 옮아서 소개팅 날 컨디션도 완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차이지. 아, 감기만 안 걸렸어도. 아니, 그날 감기 옮는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오라고 우긴 건 아가씨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너 지금 시애미 시아배 앞에서 신우이랑 싸움질하는 거냐? 못 배워먹은 인간 마냥? 어머님, 저도 억울하니까 그렇죠. 억울하건 어쨌건 그 좋은 소개팅자리 물 건너간데 네 책임도 있는 거 아냐?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집어 씌울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제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는 소란을 피운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선물도 드렸지만 시누이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딸에게 사과 안 하는 부분이 괘씸하셨는지 저를 보는 시부모님 눈빛이 곱지만은 않으셨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아우, 첫 손주니까 꼭 아들이면 좋겠네. 어머님 아버님은 딸이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야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귀여운 딸 하나 있었음 한 거고 집안에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지. 너는 하나만 낳을 생각이라면서. 그럼 더더욱 아들인 게 낫지. 그때 뭔가 등골이 쎄했어요. 평소에 워낙 시누이를 예뻐하시길래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실 줄 알았는데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아이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시부모님 마음에 드는 성별이 아닐 경우 피곤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됐죠. 제 뱃속의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나 사실 딸을 원했나? 너무 예쁠 것 같아. 딸들은 크면 친구 같아서 좋다는데 진짜 잘 키우고 싶다. 얼른 보고 싶어. 나도 별 생각 없었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네. 아빠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저희 부부끼리는 행복한 분위기였지만 시댁에 그 소식을 전했을 때는 전혀 딴판이었죠. 에휴, 외동딸이라니 말이 되니? 그냥 낳아보고 하나 더 낳아라.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집안에 든든한 기둥이 되지. 축하는커녕 불만만 토로하는 시부모님의 말에 울컥하지 않기 위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괜히 일일이 그런 말에 스트레스 받아서 뱃속의 아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집값이 올라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있으셨어요. 너도 뱃속에 아이 품고 있느라 고생하는데 아이 낳기 전에 태교 여행 겸 우리 해나 생일에 다 같이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는 거 어떠니? 비행기랑 숙소값은 우리가 지원해주마. 어머, 정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 낳으면 한동안 해외도 못 다닐 거 아니니? 같이 가자고 할 때 따라오렴? 그래 여보, 다녀오자. 좋을 것 같은데? 시누이와 아직도 서먹한 사이긴 했지만 가서 나쁠 건 없겠다 싶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남편 옆에 꼭 붙어있다 보면 시누이랑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임산부인데 설마 그렇게 크게 시비 걸까 싶기도 했고요. 어머님, 그럼 너무 다 대주시면 저희도 죄송하니까 일부는 저희가 댈게요. 그래? 그럼 좋지. 그럼 나머지 경비는 우리가 대마. 시누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머님께 1,0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시누이의 생일이 다가오는 달엔 시댁에서 조용하더라고요. 우리 여행 가는 거야? 그러게. 엄마가 말씀이 없으시네. 내가 물어볼게.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하니 아가씨가 요즘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게 많아 여행을 다녀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온전히 저의 태교를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진 여행이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여유 생기면 또 갈 일이 오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예쁜 딸이 태어났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아이와 저를 두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왠지 너무 애틋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우는 걸 눈치챈 남편이 돌아와서 절 토닥여줬어요. 아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울지 마. 너무 마음 안 좋아. 그렇게 애절하게 헤어지고 나름대로 저도 조리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4일 정도는 남편이 연락도 잘해주고 영상통화도 하니 낯선 환경이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산모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가끔 남편이 방문해 아이를 함께 보러 가는 시간이 참 힐링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남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 일이 바빠서. 미안해.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연락하면서도 조금 이상하다 느꼈던 점은 전화할 때마다 남편이 불안한 목소리였던 것과 바깥에 있는 듯한 소음이 같이 들렸다는 거였어요. 연락 텀도 눈에 띄게 길어졌고요. 게다가 마지막 주 4, 5일 정도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도 뚝 끊어졌어요. 서운하다 못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게 되니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처리하려고 하나보다 싶었죠. 그런데 조리원 퇴소날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오기로 한 시간에 도착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더군요. 결국엔 저 혼자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어요. 남들은 남편이 데리러 와서 가족처럼 집에 같이 갔는데 결국 혼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를 가만히 눕혀놓고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남긴 후 무심코 SNS 계정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SNS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조리원에서는 아예 하지 않았는데 무슨 촉이었는지 갑자기 그걸 켜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건 외국인이 가득한 해변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시누이, 시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던 가족여행, 오랜만에 가족여행다운 여행이었다. 적혀있는 문구도 가관이더군요. 제가 없으니 가족다웠다고 적어놓은 것 같아서 기가 막혔어요. 사진을 올린 날짜들을 보니 남편이 저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그날부터 해외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남편만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현관에서 캐리어를 들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조리원 퇴소 날짜를 착각해서 혼자 온 거야? 어디 다녀와? 맞다. 내가 말을 못했구나. 잠깐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지방? 너는 해외 나간 것도 지방으로 치니? 어이가 없어. SNS를 켜서 보여주니 남편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게 나도 지금이 아니면 해외여행 갈 기회가 없다고 자꾸 꼬드겨서 나라도 따라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조리원이 있는 날 두고 혼자 덥석 해외여행 다녀온 거야? 나랑 우리 딸 냅두고? 나한텐 한국에 있는 척 속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리원에서 당신이랑 연락도 안 되고 당신이 찾아오지도 않았던 5일 동안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 줄 알아? 다른 집 아빠들 다 아이 보러 오고 부인 보러 올 때 나만 혼자였다고. 그리고 어떻게 몰래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퇴소 날짜도 못 맞춰서 들어올 수 있어? 당신 머릿속에 우리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여보, 미안해. 진정해봐. 진정이고 나발이고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리원에서 남편과 유일하게 연락 두절된 채로 혼자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오는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를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날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이랑은 난 한 지붕 밑에서 못 살아. 내가 뭘 믿고 당신이랑 부부로 살겠어? 벌써부터 이러는데. 나중엔 어떤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칠 줄 알고. 이혼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애 이제 태어났는데 무슨 이혼이야, 어? 당신이 그럴 만한 짓 했다는 건 생각 안 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알겠어. 그럼 나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만 애 같이 키워보고 그때 결정해. 내가 잘할게. 나 정말 잘하려고 다녀온 거야. 생각해보니 이렇게 홧김에 이혼하기엔 저도 준비된 게 없었고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눈 감고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얼마나 잘하나 볼게.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정도로 못하면 그땐 우린 정말 끝이야. 알겠어? 남편과 이혼 서류는 미리 적어뒀어요. 미리 적어둔 후 남편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결정하자고 했죠. 남편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를 정말 성심성의껏 봤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 분노가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매일 악몽처럼 그 조리원에서의 5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반발했지만 그게 제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죠. 한번 배신당한 상처는 잘 아물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 잘 됐네. 어차피 쓸모도 없는 딸이나 낳은 주제에. 너 어디 한번 이혼녀로 혼자 딸 키우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보자. 시댁에서는 저에게 퍼부을 수 있는 저주는 다 퍼부었어요. 그럴수록 이런 집안과 지금이라도 영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사정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어요. 제가 봐도 제 딸이 정말 예뻐서 딸을 위한 옷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제작 판매하던 옷들이 딸에게 입혀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니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예전 패션 디자인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과 연락이 닿게 됐고
함께 사업을 키워보기로 했어요. 우리 브랜드 최고의 모델은 아윤이야. 옷도 옷인데 아윤이가 예뻐서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예쁜 모델을 구해? 그니까 넌 딸이 복덩인가 봐. 이 일도 딸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 근데 엄청 잘 되는 거 보니 정말 딸 하나는 잘 나왔다. 동료들 말대로 딸도 모델로 인기를 얻어 이리저리 방송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방송만 고르고 골라 출연했는데도 출연비라는 게 꽤 수입이 되더군요. 나중에는 아윤이와 저의 수입을 합치니 정말 둘이서 살기에는 여유 있을 정도로 벌게 되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운영하는 아동복 브랜드도 점점 유명해지게 됐고 빠른 시간 인기를 얻은 브랜드 대표로 인터뷰도 하게 됐어요. 인터뷰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윤이 얼굴은 좀 보여주고 살아. 아윤이 내 딸이잖아. 갓 태어난 딸 버리고 혼자 즐겁자고 해외여행 가서 희희낙낙하던 인간이 무슨 아윤이 아빠야. 당신 같은 아빠 아윤이는 필요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도 나쁜 의도로 너만 두고 간 게 아니야. 아빠들도 기분 전환을 한번 하고 육아를 시작해야 부인이랑도 사이가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린 1,000만 원 홀라당 저 빼고 쓰셨다고요? 어머님, 그 1,000만 원 저한테 갚을 거 아니면 구질구질하게 찾아오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그 1,000만 원 이 집안이랑 연 끄는 값으로 칠 테니까.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한 그 표정, 속이 다 시원해서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온 결과물들을 보거나 딸에게 고민하지 않고 비싸고 좋은 걸 먹일 때 스스로가 정말 기특하고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몇 달 동안은 너무 홧김에 이혼했나 후회도 많이 했지만 그때 그렇게 빠르게 이혼을 추진한 스스로를 이제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내면서 새로운 제 인생이 열렸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옆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